자, 50페이지 여러분 3번은 매년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행정국가 개념 및 전개과정. 그럼 여러분 일단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 페이지장 넘겼습니다. 52쪽 보세요. 행정국가 전개과정에서 16, 18세기 절대국가 기억나시죠? 절대국가가 붕괴된 사건이 바로 시민혁명. 19세기 입법국가. 그 다음에 30에서 70년대 행정국가. 행정국가에다 그림 좀 그려봐. 행정국가에다가 피라미드 그리세요. 여러분. 피라미드 하면 떠오르는 게 큰 정부야. 큰 정부. 큰 정부로 인한 무슨 실패 초래했지? 정부 실패. 이제 반대. 80년대 신공공관리론 그림 그립니다. 피라미드 아니라 뭐다? 계란이야. 작은 정부죠. 뭐다? 작은 정부. 신공공관리론 영어로 적어볼까? MPM. 그 다음에 90년대 당연히 계란입니다. 작은 정부. 신국정관리론 영어로 뭐다? NG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신공공서비스론 당연히 계란입니다. 영어로 뭐다? MPS. 이렇게 정리됐네요. 다시 앞으로 들어갑시다. 재밌다 여러분. 들어가서 50페이지 행정국가의 개념. 여러분 보자. 입법국가. 상대되는 국가가 바로 행정국가 그랬죠. 행정국가. 그래서 행정국가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다? 피라미드. 큰 정부. 그럼 무슨 실패? 정부 실패다. 자, 1번. 행정국가란 삼권 분립을 전제로 하여 의회에 비해 행정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행정권이 강화되는 국가를 의미하죠. 동의어 큰 정부. 그리고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큰 정부는 행정이 정치 기능까지 한다. 이론론. 행정의 사회적 기능 강화. 즉 이제 규제가 강화된다 그 말이죠. 니은 위임입법의 증대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정부로 내려보내준다. 위임입법을 다른 말로 준입법권. 행정이 벌 받는다. 행정입법, 정부입법, 2차 입법, 일명 실질적 입법 그런 거야. 실질적 입법. 예를 들면 대통령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대의제 정치 위기요. 국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야. 대의제 정치 위기. 그리고 리얼 내부 통제를 중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행정국가에서 통제는 직업윤리 같은 보다 내부 통제를 강조한다. 2번, 3번 반대 표시해볼까? 19세기 서구에서는 자유주의 정치 이념과 초기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아담 스미스 순수 자본주의 그러죠? 입법국가를 전제로 해 정부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만을 담당한다는 소극적 국가가 아니야. 소극적 국가를 다른 말로 작은 정부. 모든 건 시장이 알아서 한다. 시장 메커니즘. 규제하지 마. 탈규제와 레제페어 리모트로의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사상 같다. 이걸로 무슨 실패를 초래했지? 시장에 실패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시장 실패 극복해서 나온 게 뭐냐? 3번이죠. 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행정국가에 의한 적극적 국가관. 아담 스미스를 씹어댄 학자가 누구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죠. 케인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수정 자본주의 일면 혼합경제가 두드렸으며 복지국가로 전환하면서 행정국가 현상. 행정국가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다? 거대 정부. 큰 정부. 모든 건 공무원해야 돼. 행정 메커니즘. 그리고 규제 강화. 자유주의 반대 뭐지? 진보주의는 더욱 일반화했다. 진보주의 때문에 무슨 실패? 정부가 실패한 거야. 그럼 이제 정부가 실패했다 이거야. 또 정부 실패 극복하려면 또 시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3번, 4번 반대 표시. 그리고 80년대 정부 실패와 관련하여 작지만 강한 정부가 등장. 루비딩 폰 하이에크. 자유가 새로 왔다.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규제하지만 탈규제와 누구 중심? 고객 중심.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는 신공공관리론. 영어로 NPM 그랬죠? New Public Management. 4번, 5번 묶어봐. 그리고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체리즘이 바로 신자유주의야. 신공관리론. 대체리즘이 한풀 기가 꺾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PM을 비판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지? MPS. 작년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였죠.
그다음에 보충 보면 시대적 개념 똑같은 거야. 19세기 국가 간 아담 스미스, 니모터의 자유주의, 작은 정부, 1.0 경제, 수요하고 공급, 뭘 강조하지? 공급 중시 경제학, 공급 중시 경제학. 그리고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미시경제학이야, 미시경제. 자, 1번, 2번 반대 표시해봐. 20세기 30에서 70년대 배웠죠? 케인스, 자유주의 반대 진보주의, 거대 정부 2.0 경제 반대 수요 중시 경제학, 거시 경제, 수요 중시 경제학, 뭐다? 정부 실패. 그리고 2번, 3번 또 반대 표시. 20세기 후반 80에서 90년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3.0 경제, 뭐다? 신공공관리론. 고로 4번 20세기 이제 2000년에서 현재까지 성장은 더 성장되게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 4.0 경제가 되겠죠. 여러분 학자 3명 꼭 정리해야 했죠. 아담 스미스 때문에 시장 실패. 그리고 아담 스미스를 비판한 게 케인스. 케인즈 때문에 무슨 실패? 정부 실패. 또 케인즈를 비판한 게 바로 누구다? 하이에크. 이게 바로 뭡니까? 신자유주의. 정부 간의 편천. 정부 간의 편천은 규칙 제정자, 즉 중립적 심판자, 지원자, 즉 복지 제공자, 규제자, 시장 형성자로 구분할 수 있다. 답이 1번만 좀 해봐. 자유방위명, 레제피어, 니모터의 자유방위명만 정리해 봅시다. 다 필요 없다. 야경국가. 국가의 역할은 밤에는 도둑만 잡고 낮에는 외적의 침입만 막으면 국가이면 끝. 야경국가. 일명 근대국가를 말하는 거야. 야경국가로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거의 없는 경우로서 정부 역할은 소극적이며 규칙 제정자, 중립적 심판자, 규칙 제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정부를 그냥 우리는 자유방위명. 대표적인 게 누구다? 아담 스미스다. 그것만 해주세요. 나머지 보지 말고. 그다음 페이 넘겨서 이제 나왔다. 행정국가 전개과정 쭉 한번 해보죠. 절대국가를 다른 말로 경찰국가 그래. 다른 말로 통치국가. 우리 배웠죠? 왕이 신호로부터 권리를 받아서 백성을 통치한다. 왕권 신수설. 군주가 삼권을 다 틀어주고 있다 해서 군주 주권설 그래. 임금님이 삼권을 다 틀어주고 있어. 군주 주권설. 이런 사상을 절대주의. 상업을 장려하자 중상주의. 고로 6. 규제 강화. 자유무역 반대가 바로 뭐다? 보호무역 그런 거야. 이 당시는 뭐다? 보호무역. 무슨 혁명이 발발했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이 터졌습니다. 이 당시 나타난 행정학을 캐라멜리즘에서 관방학 그럽니다.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관방학. 야, 근대국가 들어가죠. 누구지?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바이블. 국본이죠. 국본의 저자. 두 번째, 최소행정이 최선의 정부야. 야,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 국민 주권설. 이 당시 사상이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그래. 자유주의란 것은 바로 뭐다? 기회만 균등히 주는 거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라. 뭐다? 기회만 균등히 주는 거야. 기회균등을 갖다 우리가 자유주의, 일명 우파 그래. 우파. 오른쪽으로 간다? 우파. 그래서 이런 국가를 야경국가. 국가 역할은 소극적이야. 소극국가. 일명 싸구려 정부, 값싼 정부. 여러분 야경 국가가 뭐냐면 이걸 말한 거야. 야경. 야경 국가 뭐냐? 국가의 역할은 밤에는 도둑만 잡고 낮에는 외적의 침입만 막으라. 야경 국가 그러죠. 그리고 6번 6, 7, 8 묶어봐봐. 아니 5, 6, 7 묶어. 같은 말이야. 공급이보다 수요를 창출한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경제학자 세이 법칙 그런 거야. 세이스로. 이런 자본주의는 순수 자본주의야. 시장에 맡겨라. 순수 자본주의. 국가를 뭘로 본다? 필요하지만 독이야.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하죠. 그럼 누가 가격을 정해주냐?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 중시. 즉 시장, 가격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야.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춘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8. 지나치게 규제 완화. 지나친 규제 완화를 했더니 시장에서 독점이 일어나. 불안정 경제. 그럼 무슨 실패를 했다?
시장 실패가 되는 겁니다. 시장 실패. 그럼 여기서 간단히 제가 설명해 보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는 삼겹살 있잖아. 삼겹살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하죠. 가로축을 갖다가 Q, 수요량, 공급량이고, 세로축에 P, 프라이스, 뭐가 된다? 가격이야. 프라이스, 가격. 가격이 뭐 배추 한 포기가 500원 할 수도 있고, 뭐 2,000원 할 수도 있고, 뭐 가장 비쌀 때는 제 기억에 말이요. 가장 비쌀 때가 15,000원까지 한 사례가 있어. 80년대. 15,000원 할 수 있단 말이야. 수량은 배추 뭐 한 포기도 있을 수 있고, 20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100포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수량. 그러면 배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배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왼수야 손오공 받아라. 왼수야 손오공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왼쪽이 바로 무슨 곡선이다? 왼, 수요 곡선. 오른쪽이 무슨 곡선이다? 공급 곡선 그런 거야. 공급 곡선. 수요는 우리말로 구매력, 물건을 산다. 구매자, 그 수요자입니다. 반대로 공급자는 물건을 어떻게 판매하는 사람, 판매. 배추 농사꾼, 공급자. 소비자는 뭐가 되는 거지? 수요자. 구매하고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배추 가격이 정해지는 이거 갖다 EP. 뭐가 된다? 균형 가격. 뭐가 된다? 균형 가격. 그래. 균형 가격.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이게 철저히 시장주의자. 누가 강조한다? 시장주의자인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다. 이런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을 해요. 뭐다?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 불안정 경쟁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났죠. 그럼 무슨 실패를 초래한다? 시장 실패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 초과 공급, 과다 공급, 과소 공급. 과다 공급될 수 있고 과소 공급될 수 있다. 그럼 무슨 실패를 초래한다? 시장 실패를 되겠죠. 시장 실패. 그런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와 같은 경제학자는 뭘 강조한다? 공급이야. 공급이 스스로 뭘 창출한다?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야. 공급을 강조했다. 보다 아담 스미스. 예를 들면 잘 봐. 예를 들면 배추 농사꾼, 배추 농부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량을 어떻게 늘리는 거야. 그래야 돈을 많이 벌겠지.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배추 생산량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공급을 강조한 경제학자도 다 아담 스미스다. 반대로 유효 수요 창출, 구매력을 강조한 학자가 누구다? 존 메이나드보다 케인스거든. 케인스. 이렇게 좀 중요됐죠. 자, 시장이 실패했어. 안 되겠다. 30에서 70년대 들어갑니다. 케인스가 쓴 책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이제 반대 최대 영정이 최세대 정부야. 규제를 강화하자 거대 정부. 이거 다 우리가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뭐다? 결과까지 균등이야. 결과의 균등. 이게 실질적인 형평이죠. 결과의 균등. 이런 국가를 복지국가, 적극국가. 5번, 6번 묶어봐. 이제 반대로 수요 창출을 강조해. 수요를 늘자. 구매력을 늘리자 말이야.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월급을 받겠지. 그 월급을 가지고 기업가한테 가서 물건을 사는 거야.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 그리고 첫째,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불경기를 극복하자. 그리고 두 번째, 공공사업을 추진했죠. 테네시스 밸리 오소리티, TVA라는 공기업을 설치하는 거야. 그럼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잡고 하냐? 그렇지? 캐피탈 버제트, 자본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본 예산은 바로 SOC 사업을 할 때 공채나 차관을 가져다가 토목 사업을 하는 거야. SOC 사업을 하는 거야.
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새로운 정책이다 해서 영어로 뭐다? 새로운 정책, 뉴 딜 정책. 여기서 딜은 거래가 아니야. 빅딜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죠. 이런 자본주의로는 수정 자본주의 그럽니다. 수정 자본주의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세계 대공황이 터져서 세계 대공황이 터지다 보니까 첫째 실업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실업자가 증가해. 두 번째는 경기가 바로 뭐다? 불황이야. 경기가 불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냐 이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봐. 공급이 이 당시보다 수요를 초과한 거야. 공급이보다 수요를 초과한 거야. 과학적 관리법.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고로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은 뭐다? 감소하는 거야. 그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다.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 세계 대공황 때문에. 그래서 케인즈라는 영국의 경제학자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했냐 이거야. 간단해. 공급량은 줄이고 수요는 뭐다? 늘리면 돼. 이걸 시장에다 맡기지 않고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보죠. 테네시스 밸리 오소리티. 테네시강 계곡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한 공기업 이름이야. 공기업 이름.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자원 공사쯤 되는 공기업이란 말이야. 공기업. 미국에 테네시강이 있어. 테네시강이 미국의 6개 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강이야. 이 강에다가 다목적 댐도 만들어. 콜로라도 댐. 다목적 댐도 만들고 비료 공장도 만들면 실업자에게 뭐다?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업자가 임금을 받아. 그 임금을 가지고 공급자한테 가서 물건을 구매한단 말이야. 물건을 구매하면 공급량은 줄어들겠지.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공황이 극복할 수 있다. 그 경제학자도 다 케인스를 말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했잖아. 수정 자본주의.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7번. 지나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그리고 레벤슈타인은 이걸 다 X 비율성 그럽니다. 뒤에서 배워. X 비율성. 효율적이지 못하다. 고로 무슨 실패지? 정부 실패를 초래했다.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80년대부터는 이제 반대로 오스본과 게이블러는 기업가형 정부를 강조했죠.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오스본과 게이블러보다 기업가형 정부. 공무원들도 기업 같지는 행동이다. 두 번째 이거다. 신공공관리론. 정부 역할은 나를 따르라. 조타수죠. 그리고 새롭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행정이 경영하고 유사돼. 행정의 경영화. 그리고 정책적 이원론. 그래야 공상적 이론으로 되어 있죠. 다음 번째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신보수주의. 미국에서는 영화배우 대통령 레이거노믹스. 신연방주의. 그리고 여섯 번째 공기업을 갖다 민영화해. 민간화시켜라. 민영화시켜라. 감축관리. 그리고 7. 정부를 완전히 개조하자. 정부 재창조론. 그래서 국민을 뭘로 본다? 고객으로. 또 시장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나타난 90년대 1번 뉴 가버넌스 이론. 이때 정부 역할도 조타수야. 두 번째 철저히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의 기본이 바로 신뢰. 신뢰의 걸보다 사회적 자본. 2015년 행정사 3회 시험 문제 사회적 자본. 시험에 나왔죠? 네,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신뢰, 사회적 자본. 그리고 3. 네트워크, 연계망을 강조해. 이때 아까 정부 역할은 뭐다? 조정자. 그리고 4. 이제 행정은 정치에 가까워. 행정의 정치화. 그리고 정책력 이론론이죠. 다음에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자. 시민 재창조론. 여기서 시민은 오너십, 주인을 보고 있죠. 마지막 2000년대 1. 신공공을 비판했다. 이때 정부 역할은 조타수가 아니라 서비스의 보다 제공자. 작년 시험 문제죠. 3회. 우리 행정사 3회 시험. 담론 이론. 담론, 디스커션 시로리. 아까 이빨 깐다. 토론, 대화, 합의, 소통을 강조한다. 담론 이론. 이전이 바로 공익. 다섯 번째, 고객이 아니라 누구? 시민 모두에게 봉사합시다. 맞다. MP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뒤에서 다시 다 다룰 거예요. 다시 깊게. 3제 세계 대공황 아까 했죠? 첫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거야. 근데 자본가는 공급자는 말이야. 대량 생산으로 인한 재고 상품이 쌓여. 그리고 공장을 도산시켜. 반대 노동자는 공장이 도산하다 보니까 실업자로 전락하는 거야. 그리고 3.
기존의 자유방임적 사상이 퇴조하고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가 중요됐다. 이거다 케인즈 사상. 그래서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면서 불경기를 극복하자. 대표적인 게 TVA 공사를 설치하죠. 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에서 뉴딜 그래보다 뉴딜 정책을 실시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미국 가면 여러분 미국에서 30년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자꾸 늘린 거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TV라는 공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댐, 아니면 후버 댐을 만들어. 또 비료 공장을 설립합니다. 일자리 창출했죠.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브릿지, 골든문이라는 그 다리, 골든 브릿지를 건설합니다.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다 만드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실업자에게보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불경기다. 실업자가 증가한다. 이때 정부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보다 SOC 사업을 한 거야. SOC 사업.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 간접 시설. 뭐 고속도로를 만든다. 철도를 만든다. 뭐 그러잖아요. 이것도 좀 새롭다 해서 영어로 굳이 말하면 뭐가 된다? 누디라고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4번 이야기. 잘 봐. 정부주의자 4번, 5번 반대 표시해봐. 정부주의자 반대 5번보다 시장주의자. 정부주의자다 그림 그려봐. 피라미드. 시장주의자 그림 그려봐. 뭐다? 계란. 결론 내립니다. 정부주의자 때문에 무슨 실패? 정부 실패를 초래했어. 시장주의자 때문에 무슨 실패? 시장 실패를 초래했다 이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간단히 정리하죠. 정부주의자면 케인스. 1. 정부 개입의 근거 1번 밑줄 케인스의 유효 수요 창출 이론이죠. 유효 수요 창출 이론이다. 그것만 좀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그 4번 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그래.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반대 물가가 하락하면 뭐다?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거야. 뭐다?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보죠. 물가 상승과 실업은 반비례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은 줄어들어. 물가가 하락하면 실업은 증가한다. 필립스 곡선 그런 거야. 경제학자 필립스 곡선 이론에 근거하여 필립스 곡선은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가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은 감소하므로 정부는 적당한 수준에서 인플레와 실업을 관리하면 된다. 정부가 개입했을 때 문제점 한계가 뭐냐. 첫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도 실업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 거야. 스태그, 침체, 인플레 팽창. 자기 저성장 고물가 시대야. 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 석유 파동으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로 이 케인즈 사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기능을 축소시키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레이거노믹 사상이 대두됐죠. 시장주의자 1. 프리드리히 폰 하이크는 자유주의 경제를 대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태두이자 사회철학자로서 평생을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모순을 드러내는데 바친 인물이죠. 2번에다 꼭 별표합니다. 하이크는 1944년 프루의 명저보다 노예의 길, 꼭 별표. 노예의 길을 출간한 학자보다 하이크, 꼭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국가는 기획을 해서 하는데 국가 기획을 부정하고 노예의 길에서 신자유주의를 강조한 학자 누구다? 하이크, 꼭 별표. 그 다음에 6번째.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이 있어. 큰 정부가 좋냐? 작은 정부가 좋냐? 1. 작은 정부론자는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도된다.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피라미드 때문에 정부가 실패했어.
계란 때문에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모두 극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좋다. 정부도 참여해. 시장도 참여해라. 이걸 영어로 읽어보자. 이걸 뭐라고 한다? 네트워크는 연계망. 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나타난 이유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극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거버넌스 네트워크다. 이 말씀이에요.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리고 2번.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조하죠.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줘야 된다. 큰 정부론자. 3번. 작은 정부로는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 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 비율성을 제시한다. 공기업이 설치될수록마다 독점성, X 비율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4. 작은 정부로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 불일치되어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면 무슨 실패? 정부 실패. 이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4번. 행정권의 강화 요인. 왜 행정권이 강화됐을까? 대표적인 게 1번이죠.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다양화, 복잡화로 인한 행정의 자유제한권이 확대됐다. 19세기 근대 국가는 국가를 필요하고로 인식하여 소극적 기능을 중시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는 행정국가의 등장, 예를 들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달, 인구의 증가, 도시현상, 노사 간의 대립, 국제적 긴장과 전쟁 수행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복지재정의 팽창으로 인한 행정의 적극적인 중시됐죠. 두 번째는 이거야. 의회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거지. 의회 기능의 상대적 약화. 세 번째, 별표. 위임입법 증가로 인한 대의제정 직위. 여러분 꼭 별표해야 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 기능을 행정부에 내려버려 주는 거야. 입법 기능이 아니라 보다 준 입법 기능이 확대됐다. 꼭 별표. 경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행정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고도화 내지 전문화는 입법부나 사법부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임 입법이 증가됐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동그라미 준입법적이고 준사법적인 기능까지도 담당이 됐다. 중요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러죠. 명령, 대통령령 이건 뭐다? 준입법적 기능이야. 그 다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건 뭐다? 준사법적 기능, 별표. 나머지는 필요 없어. 7번에다 밑줄. 개도국의 경우, 개도국에서는 왜 행정권이 강화됐습니까? 신생국은 외국의 식민지로서 절대 권력의 압제하에 있다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된 나라들이다. 행정권의 강화 요인은 대표적인 게 밑줄 국가안보, 국민통합, 사회경제발전, 민간자본의 부족,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행정권이 강화됐구나. 그 다음에 현대 행정 수요를 봅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서비스 요구를 행정 수요가 합니다. 행정의 수요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누구다? 국민이야. 국민들의 욕구는 나날이 팽창하고 있잖아요. 행정 수요의 주요 성격 첫째, 팽창성.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 팽창성. 과부하를 했다 그러죠. 두 번째는 유동적이면서 광역적 성격. 세 번째, 상호 관련성. 넷째, 복잡성, 불확실성, 다기능성, 전문화되고 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행정권이 강화된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현대 행정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죠. 1번 반대표지 봐. 소극적 기능, 반대가 적극적 기능. 이것만 별표해 주세요. 소극적 기능은 첫째, 사회 안정 유지 기능. 예를 들어 경찰, 외교, 국방, 과세 이런 것들. 또 토목사업. 누가 피고스. 쉽네. 경찰, 즉 치안, 외교, 국방, 세금 걷는다, 과세. 공사한다, 토목사업, 치수사업, 치수. 누가 피고스. 이제 반대 적극적 기능은요. 사회변동 촉진 기능, 환경규제, 경제 사회개발, 공원 교육사업. 누가 아담스.
그 다음에 2번은 불필요했고요. 밑에 3번 정부의 기능. 정부의 기능이 많은데 첫째 1. 기획 기능. 기획 기능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우리 정부 부처에도 대표적인 게 바로 기획재정부겠지. 기획 기능. 두 번째 규제 기능. 규제 기능은 법령의 기초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하죠. 뭐다? 규제 기능. 환경부 이런데, 환경부 같은데, 국토교통부. 3. 정부 기능상. 정부 기능 두 가지. 정책 결정 또는 정책 집행 이게 나죠. 정책 결정 또는 정책 집행 이주 부처로 나눌 수 있죠. 결정만 주로 하는 부서, 집행만 주로 하는 부서. 집행 이주 부처로 나눌 수 있다. 4번. 4번 좀 별표해봐. 지원해준다. 조작 및 지원 기능은 특정 분야의 사업인 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을 말한다. 꼭 별표. 조작,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정부가 지원해준다. 조작 및 지원 기능은 특정 분야의 사업인 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을 말한다. 5번. 중재 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죠. 중재 기능, 뭐 노사정 위원회 이런 것들. 정부의 기능은 두 가지 있었죠. 주요 기능이 있고 부수적 기능이다. 주요 기능은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뭐 주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 문화 기능. 반대로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활동으로서 인사행정, 예산 및 회계, 조달 및 시설관리, 통제 및 감사, 법률 및 소송상 기능. 주요 기능하고 부수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죠. 학자들의 구분에서 뭐 특별히 뭐 외울 필요 없고 암기할 필요 없고요. 거기서 디목에다만 적어봐. 디목. 정치행정 이론론자 중에 디목이 있어. 디목인 학자는 보안 기능, 규제 기능 도와준다. 언어 기능. 하나 더 직접 서비스 기능. 누가 연구했다? 디목. 그다음에 7번째 행정국가의 특징. 행정국가는 잘 봐. 30에서 70년대 그림 그려봐. 같은 행정국가라도 30에서 70년대 피라미드야. 뭐다? 큰 정부.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는 80년대 이후니까 피라미드 아니라 뭐다? 계란. 정리합니다. 양적인 측면을 봤더니 다 큰 정부잖아요. 행정기능의 팽창, 행정기구의 팽창, 그다음에 재정규모의 팽창, 공기업 수의 팽창. 5번 별표 공무원 수의 팽창. 이제 별표하지 말자. 작년 행정사 3회 시험에 나왔죠. 제가 그랬죠. 법칙이 시험에 나온다 이거야. 1순위가 뭐다? 파킨슨 법칙 작년 나왔잖아. 이제 4회 시험 안 나와. 별표하지 마. 그냥 놔두고. 공무원 수의 팽창. 질적인 측면을 할 때 1번 밑줄. 행정국가는 행정이 정치 기능까지 하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그리고 정책 결정이나 기획의 중시. 1번, 2번만 밑줄구나. 정치행정 이론론, 정책 결정이나 기획의 중시. 그다음에 6번 밑줄 행정의 사회적 기능 강화. 즉 규제를 강화한단 말이야. 행정의 사회적 기능 강화. 그리고 7번 밑줄 계층 재정보다 관료제다. 신행정 국가는요. 뒤에도 다시 할 거야.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재정 축소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안 해. 복지재정 축소, 작은 정부, 고로 공기업의 뭐다? 민영화. 질적인 측면요. 1번, 2번만 묶어보세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이런 행정을 기업가형 행정, 기업가형 정부. 왜? 두 번째는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이 증대되고 있죠. 세 번째, 요즘 이제 문제되는 거야. 직업공무원제 비판,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 많죠. 정리구로 한단 말이야.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관료제가 아니다. 탈관료제와 개방화. 그리고 당연히 4번 누구 중심? 고객 중심이야.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국민 고객 중시다.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고요.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뭐다? 다원주의, 다원론적 분화. 그래서 하나만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더니 문제를 넣었어요. 행정국가 하면은 80년대 이후가 아니라 80년대보다 이전을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최근 행정의 특징하면 80년대 이후를 말한 거야. 꼭 아셔야 돼.
그 다음에 8번역 공무원과 관련한 법칙.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 파킨슨 법칙, 피테의 법칙, 그레샴 법칙. 근데 피테의 법칙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2015년 행정사 3회 시험에서 뭐가 나왔다? 파킨슨 법칙이 나왔어. 그럼 올해는 안 나오겠지. 사람 이름이야. 자, 파킨슨 법칙 봅니다. 대도 배경.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아물어갈 무렵인 1955년, 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인 1955년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은 이코노미스트지에 고발성 기고문을 보냈다. 전쟁 당시 영국 해군 장교로 근무했던 그는 세계 최강이라고 잡아던 영국 해군에 퍼져있던 불합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컨대 1914년에서 1928년 이르는 15년 동안 영국 해군 함정수는 64%가 줄고 수병 숫자는 31% 줄었는데도 해군본부의 관리자 수는 오히려 78% 늘어났다. 비합리적이죠.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의 식민지를 관리하는 식민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 당시 전 세계 영국 식민지가 독립되는 시기인데도 식민성 관리 숫자가 1661명으로 한창 식민지를 거느리던 1935년에 372명보다 무려 5배가 늘었다 이거야. 이게 비합리적이죠. 개념, 이제 이게 시험에 났던 거야. 별표.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공무원 수는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매년 5.75% 증가한다 이거야. 이게 거대 정보죠. 5.75% 증가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 영국 머레이대학 교수인 파킨슨이 Law and Other Studies in Administration이라는 저서를 발표하면서 바보는 공무원과 군인이 되고 영리한 사람은 비즈니스맨이 된다는 말로 공무원 사회를 비판했다. 2번하고 3번만 묶어 발표해봐. 법칙은 두 가지. 왜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하가 배로 늘어난다. 부하 배정 법칙. 두 번째 업무가 배로 늘어난다. 업무 배정 법칙. 이 두 가지가 순환적인 관계. 순환적인 관계 때문에 공무원 수는 매년 5.75% 증가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 보죠. 부하가 배로 늘어난다. 부하 배정 법칙. 업무가 배로 늘어난다. 업무 배정 법칙. 이 두 법칙이 서로 단절된 게 아니라 순환관계라는 거예요. 순환관계. 예를 들어 보죠. 공무원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야. 9급이 있고 8급이 있고 7급이 있고 1급이 있다고 가정해요. 1급 공무원. 그러면 잘 보세요. 현재 갑돌이가 8급이야. 갑돌이가 8급 공무원이면 갑돌이는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를 보이는데, 첫째는 잘 봐요. 부하가 배로 늘어난다. 부하 배정입지. 요놈 때문에 또 요거 두 번째 또 나왔잖아. 업무가 또 배로 늘어나는 거야. 순환적이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갑돌이는 승진을 해야 돼. 갑돌이는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계층의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원하잖아. 원하지 않고 왜? 승진할 때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다. 고로 갑돌이는 부하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고로 부하의 수를 늘린다. 뭐지? 부하 배정입지. 고로 부하의 수가 늘어나면서 또 쓰잘데기 없는 파생적인 업무, 지도, 보고, 감독과 같은 또 파생적 업무가 증가한다. 고로 또 공무수가 늘어난다. 뭐다? 업무 변피. 이 두 가지는 단절이 아니라 뭐다? 순환관계다. 이 말씀이야. 순환관계. 부하 배정입직. 공무원 업무의 배가 과중은 승진 시에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동등한 계급의 충원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부하의 수를 늘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부하의 수적 증가 현상이 야기된다. 고로 이 업무 배정입직. 부하 배정의 법칙에 하여 부하가 배로 늘어나면 이로 말미암아 지시, 보고, 협조,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양자는 뭐다? 순환관계. 한계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첫째, 파킨슨 법칙은 인간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격동기나 전쟁 등 위기 시 행정 업무와의 관련성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합니다. 격동기나 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업무량도 늘어나.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수가 늘어났지. 이때는 적용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공무원의 증가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등 요소가 다수 요소가 영향을 미침을 강구하고 있어요. 박기서는 심리적인 요인 하나 때문에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고 봤어. 이런 점이 바로 한계점이다. 야, 시사점. 뭘 시사는 1번. 승진을 위해 부하를 늘리다 보면 정부 평창의 요인이 돼. 고로 정부 실패 요인을 제공하죠. 두 번째, 공무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일을 만들어내. 이게 바로 업무 배정 법칙이죠. 그리고 3. 공무원들은 세금이 거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자리를 늘리는 거야. 자꾸 자리를 늘려. 그래야 승진할 때 유리하겠지. 그리고 4.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다섯 번째, 피라미드다 이 말. 늘어난다.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란다. 그리고 6. 사소한 것에 승부한다. 사소한 미로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에게 반비례한다. 즉 금액이 사소한 의안에 대하여 소비한 시간은 금액이 많은 의안에 소비한 시간보다 월등히 큰 것을 바란다. 사소한 미로. 예를 들어보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첫째 봐. A 대안은 예산액이 100억이야. 100억을 심의할 때 10시간이 걸렸어. 10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면 B 봐. B라는 대안은 예산이 1000억이야. 1000억이면 이거보다 10배가 많아야 돼. 근데 오히려 10시간이 아니라 5시간 만에 끝낸다 이거야. 무슨 법칙? 사소한 미론. 이렇게 말하죠. 사소한 미론. 피터의 법칙 이제 별표해야 돼. 사람 이름이 콜롬비아 교수 로렌스 피터가 연구했다. 피터의 법칙 별표. 개념. 조직의 상위 직급은 무능한 인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를 말한다. 무능력한 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 누가? 피터. 별표. 미국 콜롬비아대 로렌스 피터 교수가 1969년 수백 건의 무능력 사례를 연구해 발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위 직급은 더 이상 승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다. 결국 무능력은 개인보다는 위계 조직, 계층제 조직의 메커니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죠. 파킨슨 법칙. 파킨슨 법칙을 기초로 해서 공무원 조직의 병폐를 연구한 학자 중에 피터가 있다는 거예요. 피터. 로렌스 피터. 봅시다. 9급, 8급, 7급, 1급 있다고 봐. 현재 9급 공무원에서 갑, 월, 병, 정이 있다고 봐. 지금 9급이 몇 명 있다? 4명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승진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 근무 성적 평정 70%, 경력 30% 이렇게 됐거든. 그럼 봐. 갑돌이는 금평하고 경력 평정 합했더니 95점 맞았어. 을순이 90, 병순이 85, 정 80점이야. 그럼 잘 봐. 9급 공무원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은 누구지? 갑이야. 갑이잖아. 이해됐나요? 근데 잘 봐. 그런데 8급 공무원 중에서 공석이 하나 생겼어. 8급이 하나 비었어. 공석이 생겼다니까요. 공석이 생겼을 때 계급제 국가, 우리나라인 폐쇄형, 계급제 폐쇄형 국가에서는 누가 8급으로 승진을 하냐면 9급에서 가장 유능한 갑돌이가 8급으로 승진해. 그럼 잘 봐. 갑돌이는 9급에서는 유능하지만 8급에서는 유능하다, 무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능할 수가 있다. 계층제 조직 때문에 승진한 거야. 또 갑돌이가 8급에서 한 3년 근무했더니 7급에 하나 배서 또 갑돌이 몇 급으로 오른다? 7급으로 올라가. 근데 시간만 채우면 무능력한 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 무슨 법칙? 피터의 법칙. 고로 모든 공직은 무능력자로 충원될 수밖에 없다. 무슨 법칙? 피터의 법칙.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자보자 이제 봐. 그러면 자 미국 있잖아. 미국은 개방형이야. 개방형이다 이거야. 미국에서는 8급이 공석이 생기면 9급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8급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모셔오는 거야. 그런 인상계를 뭐라고? 개방형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개방형.
전문 행정가를 초대한다. 이게 바로 합리적 인상제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8급이 비로소 그냥 9급 쪽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 갑돌이는 9급에서 유능하지만 8급에서 유능하다, 무능하다, 무능하지. 또 갑돌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위치에 관한 유능하다, 무능하다, 무능한 사람이 된다. 관료제의 병리현상 중 하나가 뭐다? 피티 법칙이다.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꼭 별표. 파킨슨 법칙 주요 특징 1. 파킨슨 법칙을 기초로 해 수백 개의 역사적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받은 사례다. 두 번째 2번 별표 무능력한 자도 고의로 승진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4편 인상제를 배웁니다. 계급제, 폐쇄형 농업국가에서 발달했죠. 그리고 5번 조직 내 구성원은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계층제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한 이론. 그리고 6번 관료제의보다 병리 현상, 관료제의 역기능 현상이다. 네, 7번 관료제 내의 승진으로 인한 관료의 무능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9급에서는 유능하지만 1급에서는 무능한 공무원이 된다. 편향에서 3번 마일의 법칙, 즉 마일의과 그러죠. 공무원의 입장 및 태도는 그의 직에 의존한다. 자리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 무슨 법칙? 마일의 법칙. 여기까지 정리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권의 강화 요인. 두 번째는 법칙 중에서 파킨슨 법칙을 과학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석 연구했다. 무슨 법칙이다? 피테 법칙. 꼭 놓치면 안 됩니다. 피테 법칙. 뒤에 가면 바로 정보의 그레샴 법칙입니다. 그레샴 법칙. 그레샴 법칙. 그건 바로 정보화사에서 다루도록 하고 2절 요즘 사회는 뭐 정보화사 그러죠. 지식과 정보가 결합했다 해서 혹자는 지식 정보사 이렇게도 말하죠. 잘 봅니다. 첫째, 산업사회를 갖다 근대사회 영어로 모더니즘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 이유는 뭐지? 정보사회야. 정보사회는 이제 근대화가 지났다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근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사회. 일명 정보사회 그러죠. 근데 문학에서 여러분 문학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고. 근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80년대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야. 두 번째, 정보화 사회를 토대로 등장한 전자정부, 지식사회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행정사 3회 시험에서 전자정부 원칙이 시험에 나왔죠. 작년. 이제 3편에서 배웁니다. 전자정부 지식사회. 그리고 3. 정보화 사회가 사회의 빛을 파악해.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좀 파악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이해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간단한데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 석학자는 제1의 물결, 1의 물결을 농업혁명 그래. 농업혁명을 갖다 제1의 물결. 핵심이 바로 렌트. 뭘 말한다? 지대. 땅 가진 사람이 대장이다 이거야. 2의 물결을 갖다 우리가 산업혁명, 산업사회. 이때는 이제 캐피탈, 자본이 중요하죠. 자본. 이게 바로 이제 피라미드를 말하는 거야. 산업사회를 다른 말로 모더니즘보다 근대사회 그래. 근대사회는 소품종 뭐가 되는 거지? 대량 생산이야. 소품종 대량 생산. 그리고 자본의 바로 뭐다? 독점. 분산이라 보다 독점보다 집중을 가져오죠. 3의 물결을 갖다 우리는 탈산업사회인데 엘빈 토플러는 정보화사회 그래 보다 정보화사회. 정보화사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바로 IT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이다. 그리고 피라미드 아니라 보다 계란. 정보화사의 특징하면 다품종 뭐가 되는 거지? 소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즉 정보나 지식의 독점이라보다 분산이야. 분산. 이게 중요해. 독점이 아니라 분산. 즉 공동을 소유한다보다 공유 그래. 중요해. 공유. 하나 더 넣으면 제4의 물결은 뭐 지식사회 그래. 지식. 여기서 나크놀로지 뭐가 중요하다? 지식. 당연히 뭐가 된다? 피라미드. 똑같이 지식의 독점이 아니라 지식이 뭐다? 공유. 그래서 혹자는 정보하고 지식을 결합해서 그냥 지식정보사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도 말하더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뭐다? 정보화 사회를 배울 거야. 그 다음에 3편에서는 뭘 배운다? 지식사회 무슨 정보다? 전자정보를 배우게 된다. 참고로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얀센은 이 정보화 사회 이후에 나타난 사회를 갖다가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그냥 뭐라고 한다? 꿈의 사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꿈의 사회.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엘빈 토플러는 일의 물결을 농업혁명, 지대의 보다 독점. 이의 물결을 산업사회, 자본의보다 독점, 피라미드보다 근대사회, 소품종보다 대량 생산, 표준화, 대량화를 말하죠. 3의 물결을 갖다 정보화사회, 핵심은 IT, 정보기술이죠. 당연히 정보의보다 공유, 피라미드, 얘는 다품종 뭐가 된다? 소량생산, 철저히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이 되겠지. 제4의 물결은 지식사회, 핵심보다 지식의보다 공유, 당연히 계란이 되겠죠. 계란, 당연히 계란이 된다. 그래서 혹자는 정보하고 지식 결합에 대해서 지식정보화 사회라 말하기도 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